안녕하세요. 마음심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한 논문 자료에서 보면 미소포니아 전체 환자 중에 쩝쩝거리는 소리 종류, 그러니까 먹는 소리 종류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81%가량, 그리고 두 번째가 숨소리 계열. 숨소리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숨을 몰아쉬는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기침, 재채기, 코골이 같은 것이 포함된 그런 개념에서 숨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64.3%가량이라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럽에서 나온, 암스테르담 쪽에서 나온 논문에 등장하는 자료인데,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에 나오는 어떤 통계와 우리나라의 현실이 조금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상 경험상 보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미소포니아 환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쩝쩝거리는 소리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숨소리 같은, 기침소리 같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보다는 층간소음에 의한 미소포니아, 그러니까 옆집, 윗집 이런 데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미소포니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 형태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뭐 통계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상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화 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웃이 내는 소리에 의해서 미소포니아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는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불편함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미소포니아의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미소포니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분명히 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소포니아가 대규모 연구는커녕 그냥 연구도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연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층간소음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주제는 실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지금부터 나올 텐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에 의한 미소포니아 같은 경우에 다른 소리를 싫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은 휴식 공간이자 안전한 도피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도피처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근원이자 피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가 밖에서 증상을 얻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소리, 다른 장소에서 듣는 소리를 싫어하는 그런 미소포니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장소를 피하거나, 만약에 직장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에 오면 그 소리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층간소음에 의한 미소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런 층간소음이 가리지 않잖아요. 밤에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야간이 되면 소리가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환자들은 집에서 더 큰 불안과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친척 집을 전전한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를 가거나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듣는 그 소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소리 자체 혹은 그 소리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저 내 증상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될 뿐입니다. 방아쇠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당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뭐 엉뚱한 걸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층간소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흔한 문제라서, 우리 사회에 워낙 만연한 문제라서, 이걸로 인해서 미소포니아 증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주 심하면 물론 인식을 하겠지만,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이 증상 자체를 어떤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층간소음에 대한 싫어함이 전부 다 미소포니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음을 들었을 때 내 반응 자체가 통상의 범주에 있느냐, 아니면 그걸 좀 넘어서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가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기 이전에는 이 자체가 층간소음에 의한 미소포니아가 내 자신의 문제라고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이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층간소음에 의한 미소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흔하게 층간소음은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층간소음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소리의 강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간소음에 있어서 어떤 나타나는 반응이 단순하게 화가 난다, 뭐 화가 나서 윗집을 좀 찾아간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불편감을 줄 정도, 피해를 줄 정도의 문제, 불안감, 우울감, 분노 등의 문제가 같이 사는 사람에게 완전히 심하게 보일 정도의 문제를 보인다면 미소포니아를 의심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 치료를 요한다면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층간소음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캠페인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도 정신과적 분류에서 우리나라가 DSM이나 ICD 같은 미국, 유럽의 분류 체계를 따라가지 않고 대한민국만의 어떤 특수한 분류 체계를 새로이 만들게 된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층간소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병으로 분류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층간소음, 미소포니아, 아니면 뭐 층간소음에 의한 다른 정신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는 상태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